자, 이거부터 바로 풀어볼까요? 지금 상황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외환 위기 수준으로 막 폭등을 했는데 네. 완전히 치솟았죠. 근데 또 미국의 나스닥은 13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주식 계좌 열어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지금 겉보기엔 되게 화창한 봄날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샀다가는 이제 길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 이 딥다이브 미션을 제가 아주 명확히 잡았습니다. 네, 어떤 미션이죠? 바로 방대한 2026년 4월 18일자 주간 투자 전략 리포트를 바탕으로요. 여러분이 그 뜬구름 잡는 테마주에 속지 않고 진짜 숫자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증명하는 고선장 실적주를 딱 발라내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아, 지금 시점에 정말 가장 필요한 분석이네요. 사실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기묘한 모순, 그 괴리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괴리감이요? 그러니까 증시는 불타오르는데 실물 경제는 차갑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나스닥이란 S&P 500 지수만 보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막상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굴려야 하는 거시경제의 밑바닥, 제가 이걸 배관 상태라고 자주 표현하는데요. 이 배관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막 물이 새고 파이프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와, 배관에 물이 샌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리포트에 있는 데이터만 봐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인플레이션 불씨는 도무지 안 잡히고 있죠. 거기다 고환율, 유가, 이 폭탄들이 계속 째껍거리고 있거든요. 미국의 3월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3.3%나 올랐잖아요. 사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좀 시원하게 팍팍 내려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네, 그 기대감이 이 숫자 하나로 크게 꺾여버렸죠. 심지어 지금 시장 인락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아예 0회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0회예요? 와, 그러면 아예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한국은행도 4월 10일에 기준금리를 2.50%로 그냥 동결해버렸잖아요. 성장 하방이랑 물가 상방을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진짜 뼈가 시린 칼바람이 부는 날씨네요. 근데 제가 이 리포트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숫자가 따로 있어요. 아, 수입 물가 말씀이시죠? 네네. 한국의 3월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무려 18.4%나 폭등을 했어요. 네, 이게 1998년 이후 거의 최대 상승폭이거든요. 한국은 원자재를 전량 수입해서 가공하고 수출해야 하는 그런 경제 구조잖아요. 그쵸. 필수적인 구조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 마저 지금 17년 내 최고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만히 앉아서 원가 부담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양의 재료를 사와도 옛날보다 원화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생겨요. 어떤 충돌이죠? 아니, 수입 원가가 18%씩 폭등하고 달러는 막 비싸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금리도 안 내려주는데 대체 나스닥은 왜 사상 최고가를 찍는 겁니까? 이거 시장이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현실 부정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냉정하게 아주 철저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이요? 악재랑 호재를 달아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의 공포를 올리고요. 다른 한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로 인한 실적을 딱 올려놓은 거죠. 아, 근데 시장은 그 AI와 실적이라는 접시가 훨씬 더 무겁다고 베팅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적인 예로 리포트에 나온 4월 17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뉴스 한 줄이 뜨니까 국제 유가가 11%나 급락했습니다. 아, 유가라는 그 목줄이 아주 살짝 느슨해진 순간이었네요. 네네. 유가등 환율이라는 변수가 약간만 안정될 기미를 보여도 시장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진짜 실적주들을 막 미친 듯이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악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악재 속에서도 돈을 버는 놈들을 돋보게 들고 찾고 있었던 거죠. 야, 진짜 지뢰밭 같은 장에서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많네요.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떤 숫자들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수십 개 보실 필요 없고요. 시장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상위 3대 지표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 딱 3개.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단연 국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네요. 결국 유가가 모든 도미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운송비 오르고 학업종 원가 오르고
제품 가격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 끌어올립니다. 아, 그럼 연준이 물가 잡는다고 금리 인하를 또 미루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안 내려가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은 계속 비싸지고요. 결국 유가는 전체 경제의 마진을 다 갉아먹는 상위 변수입니다. 진짜 무서운 나비 효과네요. 그럼 두 번째 지표는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아까 수입 물가 폭등 주범이라고 하셨던 거? 네, 맞아요.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부담도 주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환율이 치솟으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이 나는데 굳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유가랑 환율, 이거 완전히 외부에서 날아오는 타격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외부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바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시장에다가 우리 다음 분기에는 매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미리 던져주는 그 예상치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 이 미친 고환율 고물가 장세에서요. 증시 랠리를 유일하게 정당화해주는 게 바로 반도체에서 나오는 진짜 숫자거든요. 아, 유일한 동아줄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핵심 기업들이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밑돈다. 그러면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 체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 유가, 환율, 반도체 가이던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표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엑셀러레이터이자 동시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거시경제 날씨는 대충 파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죠. 맞습니다. 섹터와 종목을 흑백으로 쫙 나눠보죠. 이 뼈 시린 한파 속에서도 우리가 계좌에 꼭 담아야 할 그 진짜 실적주들은 어딥니까? 네, 1순위 편입 대상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장비와 후공정 섹터입니다. 역시 반도체군요. 근데 이거 그냥 막연하게 AI 시대니까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테마성 기대감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리포트에 나온 구체적인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셔야 해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딱 열흘 동안 전년 대비 무려 152.5%나 폭증했습니다. 잠시만요. 열흘 만에요? 아무리 AI가 대세라지만 수출이 2배 반이 넘게 뛰었다고요? 이거 정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랑 서버용 AI 칩에 대한 실제 수요가 매출로 꽂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것들은 지금 단순한 청사진을 파는 게 아니에요. 빅테크들이 진짜 현금을 싸들고 와서 칩을 쓸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네. 유가 압박이니 환율 부담이니 해도 제품 수요가 워낙 막강하니까 매출하고 이익이 동반해서 쫙쫙 개선되는 고성장 준 겁니다. 와, 152.5% 폭증. 이건 진짜 숫자가 말해주네요. 그럼 반도체 말고 또 대안으로 담을 만한 섹터는 없나요?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튼튼한 애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이 환경을 역으로 이용하는 대형 금융주 그리고 가치주들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의 KB금융이나 미국의 JP모건 같은 것들이죠. 잠깐만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이자 내기 힘들어지니까 은행도 같이 부실해지고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대형 금융사들은 오히려 예대 마진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이들이 챙기는 이자 수익의 볼륨 자체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거죠. 아, 방어력도 좋고 돈도 잘 버니까 주주 환원도 팍팍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장세에서 아주 훌륭한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아, 그리고 리포트 보니까 자동차 섹터, 특히 현대차나 기아도 좋게 평가했던데요. 저는 이게 좀 의외였거든요. 요새 EV, 전기차 수요 둔화된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예리하신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둔화 국면인 건 팩트예요. 테슬라 같은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엄청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는 이 둔화라는 벽을 아주 영리하게 방어해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무기로요. 아, 완전 전기차로 가기 전에 소비자들이 충전 편하고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엄청나게 사고 있죠, 참. 맞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공백을 하이브리드가 막대한 현금을 벌어오면서 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 쪽에서도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알파벳이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가 딱 되네요. 반도체, 금융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네들은 확실히 숫자를 보여주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피 튀기는 원가 폭탄이랑 고환율,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 취약 섹터는 어딥니까? 네, 크게 세 군데를 피하셔야 합니다. EV 배터리, 항공, 그리고 석유화학입니다. 얘네들은 당분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확 줄이셔야 해요. EV 배터리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이겠네요? 네, 테슬라 수요가 줄어드니까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죠. 당장 1분기 적자가 예고된 상황이고요. 기대감 프리미엄이 싹 거치고 차가운 현실을 맞은 거네요. 그럼 항공이랑 석유화학은 아까 그 환율이랑 유가의 양날의 검에 베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업종을 보면 구조적인 한계가 확연히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 건가요? 뭐 플라스틱은 솔직히 우리가 매일 쓰는 필수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해외에서 나프타라는 원료를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폭등했으니까 원료값 자체도 비싼데 환율까지 취소사서 달러 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졌죠. 이중고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비싸게 사왔으면 플라스틱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그 부담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안 돼요. 왜요?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소비재 수요 자체가 꽉 막혀버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물량으로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깎아야 할 판입니다. 와, 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제품 가격은 묶여있다. 이익 마진이 완전히 그냥 샌드위치처럼 짓눌려 버리네요. 맞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띄우려면 엄청난 항공료를 달러로 결제해야 하니까 환율, 유가 타격을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진짜 피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리포트에 인텔도 피해야 할 리스트에 있던데 인텔도 반도체 회사잖아요? 아까 1순위가 반도체라면서요. 인텔은 AI라는 이 거대한 테마에 편승하려고 계속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질문은 아주 냉정해요. 어떤 질문이죠? 야, 그래서 니네 AI 칩 팔아서 이번 분기에 현금 얼마 벌었어? 이거죠. 근데 인텔은 아직 이 질문에 숫자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AI 전환을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취약군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와, 얄짤 없네요, 진짜. 테슬라나 인텔 같은 이름값 쩌는 기업들도 숫자 없으면 그냥 아웃인 거군요. 자, 그러면 찐 실적주랑 피해야 할 취약주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을 제일 미치게 만드는 건 항상 그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녀석들이잖아요. 아, 회색지대 말씀이시군요. 네네. 최근에 뉴스도 되게 화려하고 뭐 주가도 덩달아 오르는데 정작 재무제표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들이 제일 쉽게 걸려드는 함정입니다. 저희는 이걸 순수 기대형 테마라고 부르죠. 저는 최근 건설업종 랠리 보면서 딱 그런 느낌 받았어요.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주가가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마치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인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표 끊어서 들어갔는데 막상 스크린에는 영화는 안 나오고 감독 변명만 계속 나오는 상황 같달까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건설주 주가 상승의 속내를 까보면 실적이 아닙니다. 뭐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을 늘린다더라. 세종시로 이전한다더라. 저 PBR 종목들 리레이팅 해준다더라. 이런 순전한 정책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업종 전체의 강세를 실적이 강해진 걸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주가 들어오고 현금이 꽂히지 않으면 이 기대감은 바람 방향만 바뀌어도 제일 먼저 추락합니다. 영화 본편 나오기 전엔 표 사지 마라 이거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최근에 그 AI 인프라 테마로 엄청 핫했던 삼성 SDS요. KKR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한테 무려 8.2억 달러를 투자받았잖아요. 네, 엄청난 이슈였죠. 1조 원이 넘는 진짜 돈이 꽂힌 건데 이것도 그럼 뜬구름 잡는 기대형으로 봐야 합니까? 이건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기대형과 실적형이 섞인 아주 까다로운 혼합형 영역입니다. KBAR 같은 거물 자본이 들어왔다는 건 사업에 실체가 있다는 뜻은 맞아요. 건설주의 막연한 랠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쵸. 펀드가 바보도 아니고 1조를 그냥 주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지금 당장의 멀티플 확장 속도입니다. 아, 멀티플. 그러니까 현재 이익 대비 주가에 얼마나 비싼 프리미엄이 껴있느냐. 맞습니다. 삼성 SDS의 주가 오르는 속도를 보면 얘네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실적 개선 속도보다 훨씬 앞서서 뛰어가고 있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실적보다 훨씬 비대하게 커져 있어서 당장 진입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진짜든 가짜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이 숫자로 정당화되느냐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본이 언제 실적으로 치환될지 꼼꼼히 계산해보고 접근해야죠. 아, 오늘 진짜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부한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제가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2026년 봄의 주식시장은 크게 세 개의 진영으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HBM 15.5% 폭증이라는 압도적 숫자가 증명하는 실적주 진영, 반도체, 그리고 금융,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고유가랑 강달러 폭탄을 맨몸으로 맞으면서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취약 진영, EV 배터리, 항공, 석유화학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이나 투자 뉴스 뒤에 숨어서 기대감만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건설주 중심의 기대감 진영, 이렇게 맞나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뭔가요? 불과 몇 년 전,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기업이 그냥 매력적인 스토리만 잘 풀어도 시장이 멀티플을 무한정 줬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로 막 끌어다 쓴 거죠. 그렇죠. 꿈만 먹고도 주가가 오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고환율, 전쟁 리스크가 상시화된 이런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는 시장이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니네 오늘 당정 얼마 벌었어? 이거죠. 네, 세상 바꿀 거란 스토리는 알겠고 그래서 통장에 꽂힌 현금이 얼만데? 이 냉혹한 질문에 숫자로 대답하는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게 지금 시장의 선언입니다. 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숫자 싸움이네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술주랑 반도체가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방공호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발칙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이 거대한 실적주 방공호조차도 말이죠. 만약 중동 전쟁이 진짜 통제불능으로 치달아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막 150달러를 돌파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주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눈물을 먹고 인상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온다면요. 그때도 과연 이 천하무적 반도체 기업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판 자체가 뒤집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애초에 주식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카지노 안에 완벽하게 안전한 피난처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짜로 지켜줄 안전판이 무엇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솜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당신만의 단단한 진짜 숫자를 꼭 찾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